자, 이번에는 위임 계약입니다. 위임. 자, 위임도 계약의 일종입니다. 도급하고 다른 거는요. 위임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야. 도급은 뭐라 그랬어요? 일을 완성을 위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데, 위임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 좀 처리해다오. 내가 처리해야 되는 사무를 처리해다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승낙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해서 승낙만 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으로 하게 되면은 쌍무계약이고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은 편무계약이 됩니다. 다만 분료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유상이 됐든 무상이 됐든 관계없이 사무 처리의 비용이 들겠죠. 사무 처리 비용은, 이 비용은 무조건 선급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금전을 치르겠다든지 재산을 치르겠답니다. 사무 처리 중에서 발생하는 금전이나 기타 재산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죠?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되죠. 그럼 돌려주는 시점은 그때그때 발생한 때가 아니라 위임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돌려주면 되는 거야. 일하다 말고 뭘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해서 비용이 들었다든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위임인이 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고, 아주 특이한 건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래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완전히 불리한 시기에 그거를 잘 알면서 아무 이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을 때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사정이 없으면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도 손해배상 의무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임 680조에 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긴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상계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임계약은 원칙이 뭡니까? 무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유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계약이지만 유상의 경우에는 쌍무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위임계약이 무상일 때는 편무낙성이지만 유상일 때는 쌍무낙성계약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임인의 의무. 그러면 수임인은 사무처리 잘 해야 되겠죠. 사무처리 막 발로 차면서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하지. 남의 사무 처리하는데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무처리 비용을 받죠. 비용을 받다 보니까 비용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세밀하게 지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복위임의 제한이다. 자, 이거는 복대리 선임과 똑같은데, 갑이 을에게 사무 처리를 부탁했을 때는 을이 사무 처리를 잘할 것 같으니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을이 지 맘대로 제3자 병에게, 야, 이 사무 처리 네가 좀 해줘라, 내가 받기로 한 거 100만 원인데 너는 70만 원 해줘라, 이런 식으로 복위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복위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대리 선임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대리 선임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가름하여 위임 사무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위임의 제한은 우리 대리 쪽에서 봤던 복대리의 제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위임 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얘기는 뭐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되죠. 만약에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위임을 했다 그러면 부불통의 책임만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제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 책임진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원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해야 되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 거야.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데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위임을 한 경우에는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진다. 그게 적용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임 사무 처리에 수반되는 의무인데 수임인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사무 처리가 다 끝났대요. 그럼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되죠. 또 사무 처리 중간에도 위임인이 요구하면 위임인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위임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한다. 그다음에 물건, 권리 등의 인도, 이전 의무인데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은 지 거 아니잖아 이거. 위임인에게 당연히 인도해 줘야 되겠죠. 또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취득한 권리, 지명의로 취득했어도 당연히 위임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수임인이 금전을 썼답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썼대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한 때는 소비한 날 이후에 모두 줘야 돼. 당연히 이자도 줘야지. 남의 돈 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임인의 의무와 수임인의 권리입니다. 자, 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인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위임계약은 무상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 위임 사무 완료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임 끝나고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마다 한 번씩 받기로 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기로 했다. 그럼 그 기간 경과된 후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항에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됐대요. 그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라 그랬죠. 그럼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처리한 처리 비용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라서 비용도 받아야 되고 보수도 받아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에 밑에 보면 687조 있습니다. 무상 유상의 공통된 의무인데 위임 사무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는 위임인은 수임인 청구에 의해서 이를 동그라미 쳐야 돼. 선급해야 된다.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급해야 된다. 미리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임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등인데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용을 선급받았는데 부족했을 수도 있고 비용을 안 주니까 필요비를 지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임인이 지출해야 될 돈을 지금 미리 지출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까지 받아야 되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 채무는 누구 채무야 결국은 갑이 져야 될 채무를 수임인이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채무는 위임인이 변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채무 변제 기일이 아직도 2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2년 후에 변제해라. 그럼 2년 동안 둘이 또 싸우고 멱살 잡고 눈 찌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못 갚어 배째 또 그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담보 제공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위임인에게 자기에 가름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다. 2년 후에 갚아야 된다. 그럼 담보 제공해라 이럴 수도 있고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 손해는 과실 없이 생겼으니까 불가항력으로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누가 업무를 처리하든 꼭 생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위임의 종료입니다.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답니다. 언제든지 줄쳐놓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고 손해배상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대요. 그래서 손해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그때만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야 되고 불리한 시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불리한 시기다. 손해배상할 필요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가 아니었다. 그럼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그 다음에 위임은 각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가 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자, 위임인이 있고 수임인이 있다는 거지. 얘가 사망했대요. 그러면 위임관계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사망했답니다. 그래도 업무 처리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파산했대요. 얘가 파산했으면 얘는 경제활동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수임인이 파산했답니다. 그럼 얘도 위임관계 종료하고 다른 사람을 수임인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얘가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답니다. 그럼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는데 야, 나 대신 가서 인감도장 찍어주고 와라 라고 인감도장 맡겨야 되겠어요? 뺏어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당사자 일방에 당사자 중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 누가 사망하든 누가 파산하든 위임관계는 종료돼야 되고 수임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사무처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위임관계는 종료가 된다. 됐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에 종료 시의 특별 조치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691조에 위임 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위임 사무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이 경우 위임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법인 쪽에서 한번 보세요.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이사를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고 이사도 언제든지 사임을 할 수 있거든요. 이사가 임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위임관계가 종료가 돼서 이사가 퇴직해야 되는데 후임 이사를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법인은 이사가 5명이 정해져 있고 업무 처리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사가 업무 기간이 끝나서 위임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결격 사유만 없으면 후임 이사 올 때까지 이 사람 업무 계속하게 할 수 있죠.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럼 업무를 계속하게 한다. 계약 기간 끝났어도 위임에 존속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문제는 22의 기출문제죠. 22의 기출문제고 23, 24회 계속 안 나왔어요. 위임이. 그러니까 25회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도급 위임이 각각 한 문제씩 나오면 부당이득 불법행위 중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3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 수임인은 보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요. 보수는 없어도 비용을 받습니다. 네,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에 이를 성급해야 되죠. 미리 지급해야 되죠.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았대요. 그럼 배상 청구해야 되잖아.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는 불가항력으로 생긴 거예요.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제3자에게 그 사무 처리하게 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임 사무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제3자를 하여금 복위임할 수 있죠. 복대리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위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위임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선임감독상에 책임져야 되죠. 다만 그 책임이 경감되는 건 본인의 지명에 의할 때 그러면 부적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만 책임진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 위임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게 답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입니다.
자, 부당이득은 개념이 뭐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은 스스로 부당이득을 얻으려고 했으면 이거는 뭐야? 불법행위입니다.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이거는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는데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것들이 이행이 됐다. 그럼 그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고, 이건 당사자가 의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입니다. 부당이득은 사건이다. 그래서 741조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을 얻은 만큼 타인에게 손해가 가해졌대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그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어야 되고 일방의 이득으로 타방이 손해가 생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판례 1번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생긴 이득을 얘기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본래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 용도에 따른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이 없다. 그러면 반환할 것도 없다죠. 부당이득이 있어야 그 이득을 반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20페이지 보면은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럼 내가 이득을 얻었고 그만큼 여러분이 손해가 생겼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손해가 나의 이익으로 왔어야 되고 나의 이익이 여러분의 손해로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이라고 그 4번에 나와 있죠, 밑에.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이익을 귀속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예를 들면 타인의 입금 오류로 자기 예금 통장에 입금이 됐대요. 또 계약이 무효가 됐답니다. 근데도 변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 그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했대요. 그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도 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 무조건. 안 돌려주면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횡령입니다. 그것도요. 점유이탈물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효과인데 거기 다음 페이지 3번이에요. 421페이지죠. 부당이득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보면은 이건 다 앞에서 배운 거야.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이것까지 배상해야 되겠죠. 그럼 수익자가 언제부터 악이냐? 수익자는 처음부터 부당이득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악의의 수익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몰랐으면 선의의 수익자 아닙니까? 네, 그래. 그래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럼 처음엔 선이었어도 나중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의의 수익자가 본권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졌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선이지만 패소하게 되면 악이야. 근데 악의가 패소한 때로부터 악이냐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건 선의는 몰랐다고 선의는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도 되지만 항상 악의는 알았다뿐만 아니라 뭐요? 의심했다라고 하면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악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래는 부당이득은 원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뭘로 줘야 돼? 가액으로 줘야 되지.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는데 그 물건을 변형시켜서 그 물건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대요. 그러면 100만 원 가액으로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항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다라고 하는데요. 비채변제 있죠. 비채변제는 채무가 아닌 걸 변제하는 걸 비채변제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가 아닌데 변제했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한테 빌려준 돈 10,000원 있죠? 그러고 갚으면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빌려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무조건 받는 겁니다. 비채변제라도. 왜냐하면 나 너한테 받을 돈 없어. 그러면 잘못하면 채무 면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받아놓는 거야. 그 다음날 제가 와갖고 여러분한테 아니 나한테 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달랬냐? 네가 줬지? 그리고 반환해 주면 되는 거예요. 비채변제는 그렇게 반환해 주면 되는 건데 모든 비채변제가 다 반환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비채변제 중에서도 자,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대요. 그럼 그건 뭐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준 거죠? 증여야, 증여 이거는. 또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는 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 갚을 기간이 이미 지났고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안 갚아도 되는 채무가 됐는데 그걸 갚았대. 원래 있는 채무였잖아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모르고 갚았죠. 그래도 이거 갚은 행위는 도의관념에 부합된다고 봐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좋습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 하여튼 돈 많은 인간들도 많어. 왜 남의 채무는 변제해갖고 시끄럽게 만드는지,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해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답니다. 자, 채무를 변제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이 있는데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거든요. 을이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병이 채무를 변제한 거야. 소멸시효 기간은 이날이죠. 소멸시효 기간 이날인데 얘가 채무를 변제했는데 갑에게 변제하면서 을의 채무를 변제한답시고 변제를 한 거죠. 그럼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이 지금 을의 채무를 변제해 왔으니 채권의 만족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럼 얘한테 소멸시효 중단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중단시킬 필요가 없지. 채무 변제 다 받았는데. 뭐 하려고 돈 다 받았는데 소송을 제기합니까? 소송 제기하면 판사가 왜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요. 얼만데요? 받기는 다 받았거든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럴까? 가까이 오라 그러겠죠 또? 청구서 모서리로 딱 들고 가까이 오라 그럴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또 돈 다 받았으면 채권 증서 같은 거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버리겠죠. 그래, 얘가 채무를 변제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알고 채권 증서 같은 거 다 회멸하거나 아니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아서 채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때는 반환 청구 못 하는 거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면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런 상황이 생기면 반환 청구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일단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혹시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해서 채권을 잃은 때는 반환 청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의 채무 변제한 경우에 부당이득입니다. 이 경우에 변제자가 결국은 얘한테 못 돌려받으니까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변제기 전에 채무 변제인데 변제기가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할 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날에만 변제해라 그랬으면 모를까. 변제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날까지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서 얻은 이익, 기간 이자 있죠?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정도, 그 이자 정도만 반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음을 할인해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어음 할인 발행이에요. 어음 할인 발행이 어음은 100만 원짜리 주면서 돈은 90만 원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어음 받고 돈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시장 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은 내가 90만 원을 돈을 받지만 그 이자 상당액 차익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어음은 100만 원짜리 발행해 주는 거야. 그럼 변제 기일에 100만 원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이자하고 액면 이자가 다르니까 그 이자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 갚기로 한 날이 12월 1일인데 잘못 알고 11월 1일 날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빨리 갚았죠. 얼마 갚았다는 얘기야? 100만 원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100만 원은 한 달간의 기간 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 변제했다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는 그 한 달간의 기간 이익이 있잖아요. 요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채권자의 기간 이익 상당액을 반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가 있죠. 746조에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원인 급여는 103조, 104조밖에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급여 있죠. 예, 요거 급여밖에 없습니다.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다만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그러면 746조 전단부는 쌍방 모두가 불법 원인 급여를 했을 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후단부는 일방 당사자만 불법 원인 급여했을 때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104조에서 봤던 내용이죠. 네. 다음 페이지 424페이지에 보면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 원인 급여라 하면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풍기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23에 나왔던 문제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했대. 비채 변제죠. 비채 변제요. 원래 비채 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랬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수익자가 악이니까 난 받을 거 많아요잖아. 자, 보세요. 수익자가 악이란 얘기는 뭐야? 나 받을 거 많다죠? 제가 조금만 준다 그러면 너 왜 조금만 줘? 나 부당이득인지 몰랐거든. 무슨 강아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너 이거 알았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받을 놈이 하는 거야. 반환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악이라는 걸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으로 됐대요. 이때 급부를 한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둘이 계약을 했어. 그럼 계약상의 당사자는 여러분하고 저 둘이죠. 제가 급부를 했다고. 누구한테 급부한 거야? 계약의 당사자에게 급부한 거예요. 내가 급부한 건 누구에게 했다고요? 계약의 당사자에게 급부했어.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 줘버렸다고. 그럼 내가 급부한 물건이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귀속이 됐죠. 근데 내가 이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계약의 당사자한테 달라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가 그걸 회수해서 주든 어쩌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아시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누구세요? 나 이분하고 계약한 사람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야? 누구냐 넌 그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계약의 당사자에게 청구해서 계약의 당사자가 회수해다 주는 건 모르겠으나 직접 달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부당이득이 생겼답니다. 그러면 점유함으로써 생긴 부당이득은 어떻게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걸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되겠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했으면 이거는 불법행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해 줘야죠.
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무과실 책임론도 있잖아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무과실 책임론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행위의 요건은 자, 전에 우리 근대 민법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만 있었어요. 과실 책임. 그런데 현대 민법에 와서는 무과실 책임론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 과실뿐만 아니라 무과실 책임도 있다. 자, 불법행위의 요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가해자에게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감독 의무 있는 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려면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는 위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특별히 더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에요. 손해가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했어야 되고요.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만 청구하는 것이지 불법행위와 관련 없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차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와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찌그러졌다고. 그럼 불법행위가 생긴 거죠. 그러면 수리해달라, 손해배상해달라라고 하는 건 찌그러진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엊그저께 망가뜨린데 이쪽을 받았는데 저쪽 면까지 수리해달라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50조입니다. 손해배상인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돼? 금전배상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세 글자로 줄이면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냥 그런 정도만 보십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보시면 손해배상은 일시금 배상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정기금으로 배상할 수도 있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과 금전배상에 관한 특칙인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했으면 위자료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위자료 받을 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예회복에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그 사과한 반성문을 법원에다 제출해라. 어떤 반성문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서 거기 우리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저 위헌 결정이 한번 났던 게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거 이거는 과잉 금지를 비례 원칙과 과잉 금지를 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그걸 신문 광고를 내고 TV 광고에 나와갖고 맨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인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신체 또는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 재산상 손실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있잖아요. 위자료 얘기하는 거고요. 법원은 전항에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한꺼번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10년 동안 나눠서 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꾸준히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담보를 제공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직계존속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은 자식들이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누구야? 며느리나 사위잖아요. 여기서 직계비속의 과거에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직계비속 및 배우자. 여기서 배우자는 누구야? 생명 침해를 당한 배우자 얘기하는 거야. 그 순서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마누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엔 처자식이 먼저죠. 처가 먼저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피해자의 배우자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직계비속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판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의 배우자는 며느리, 딸의 배우자는 사위까지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428페이지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죠. 청구권자요. 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모두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태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손해배상 청구권 일종의 재산권 아닙니까? 그래서 양도 상속할 수 있고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수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채권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동채권인 경우에 여러분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자동채권은 내가 받을 돈, 수동채권은 내가 줄 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라고. 얘가 얘한테 받을 채권이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이게 5천만 원짜리인 거야.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가서 채권을 달라고 청구하니까 을이 드릴게요 그러고 빨리 준 게 아니라 드릴게요 언제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릴게요 언제요? 돈이 생기면요. 돈 언제 생기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러고 있다고. 이거 약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폭력을 해버린 거야. 얘가 가갖고 폭행을 해버렸어요. 폭행을 하게 되면 폭행으로 인한 얘가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다고. 이 손해배상 채권은 갑이 을에게 줘야 될 채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상계를 얘기할 때는 둘 다 채권이라고 불러버린다고. 상계는. 상계할 때는 채권이라고 불러버리는데 이 채권은 갑이 받을 채권이니까 무슨 채권이야? 자동채권이죠. 요거는 을이 갑에게 행사하는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수동채권이죠. 수동채권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야? 채무를 얘기하는 거거든.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예요.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고. 그러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거 잘 들어볼게요. 손해배상 채권이 수동채권이라는 얘기는 채무잖아요. 손해배상 채권이 뭐라고? 수동채권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줄 사람 입장에선 채무죠. 채무. 수동채권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으로 뭐라고? 채무라고. 채무. 수동채권은. 근데 그 채무가 왜 생겼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래서 생긴 치료비하고 위자료가 5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럼 이 500만 원을 자기가 받을 5천만 원하고 상계한다. 그러면 4,500 남았잖아. 그럼 앞으로 9번 더 갈 수도 있다 그 얘기죠. 한 8번 만에 주겠다 그죠? 그냥 다 드릴게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다 배상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감 청구도 가능하다. 그건 그냥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단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고요. 다만 미성년자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데 그럼 얘가 성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3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성폭행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2020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럴 거야. 한국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관련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이게 진짜 2020년도 12월 달에 만든다는 게 이게 지금 만들면 말이 되냐?
그랬더니 좀 이해 좀 해주라고. 그래서 뭘 이해해 주냐 그랬더니 이거 만약에 소멸시효 기간 없이 평생 간다 그러면 저기 있는 애들 다 걸릴 거라고. 갑자기 이해가 확 오죠. 아, 얘네들 그 짧게 해야 되는구나,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수불법행위들이에요. 자, 특수불법행위는 자기가 직접 불법행위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행위를 책임할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어요. 근데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는데 책임이 없대죠. 책임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754조도 마찬가지야.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취자들 있잖아요. 만취자들은 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만 있는 겁니다. 감독자의 책임이야.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든지 심신상실자랍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으면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 의무자에 가름하여 753조, 754조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감독 의무 있는 자는 선생님들하고 엄마 아버지죠. 근데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용자 책임이에요. 타인을 사용해서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또는 회사 법인은 자기 회사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특수불법행위 중에서 755조에 보면 감독자 책임이죠. 감독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감독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리 책임인데 제1항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감독 의무를 최선을 다했는데도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건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책임도 제1항의 하단부에 보시면요. 제1항의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단서 조항에 보시면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손해가 생기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직접 불법행위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관리 책임을 질 때는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으면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757조에 430페이지입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불법행위를 한 이유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그럼 그땐 책임져야 되겠죠. 지시한 대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758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인데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 적치물 하나 만들어 놨대요.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대요. 그러면 공작물은 소유자가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면 점유자가 책임진다야. 그럼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을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가 책임지는 거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소유자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지는 거야? 점유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데 이것도 점유자가 만든 건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또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항의 경우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게 여러분들 소장님 가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실내에 수목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보도 가까이 이렇게 수목이 있을 때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 가지가 뻗어 나오면 2m 이하에 있는 가지는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걸 게을리 해가지고 2m 이하에 있는 가지를 안 잘라서 지나가다 술 먹다 부딪혔다는 거야. 2m가 있습니까? 예, 2m 이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럼 170, 180cm 정도에 되는 것들 가서 부딪혔답니다. 그럼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소장님이. 아시겠죠?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소장님은 2m 이하에 있는 걸 다 요만큼 남겨놓고 잘랐는데 어떤 놈이 나무에 붙어서 가다가 부딪혔대. 이것까지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자 소유자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1번의 판례 볼게요. 1번에 여기서 공작물이라 하면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 자체는 공작물이다 아니다? 전기는 아니에요. 전기는 별개의 물건이지 공작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를 점유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면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주의를 충분히 했으면 소유자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3자가 손해를 당한 게 아니라 점유자가 손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소유자가 책임져야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했을 때는 소유자가 책임진다면서요. 그럼 이제 제3자 말고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점유자가 손해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점유자가 지 손해를 지가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럼 그땐 누가 배상한다고요? 소유자가 배상한다. 조문의 해석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점유자가 이 공작물을 잘못 다루는 바람에 손해가 생겼다. 그럼 과실상계도 가능하겠죠, 거기는요. 자, 그다음에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에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동물도 소유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을 딴 사람이 끌고 가다가 잘못 끌고 가서 옆 사람 물어대는 거야. 그럼 점유자가 일단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도 동물은요.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 서울대공원에 사자우리에 여름에 한번 들어가셨대죠. 술 드시고. 네, 그래. 사자우리에 사자들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우리를 이렇게 또 높이 해놨는데 이분이 약주 한 잔 드시고 사자가 한여름에 축 늘어져 갖고 이러고 있어도 자기 영역을 누가 침범하면 덤벼들 때는 번개같이 덤벼들어요. 한판 붙겠다고 들어가. 저거 보니까 축 쳐져 갖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고 들어가셨대죠. 이겼을까 졌을까? 그렇죠. 근데 이게 넘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나오기 어렵게 했다 그래서 또 점유자 또 징계당하고 그랬겠죠. 손해배상 책임지고. 예.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 한번 볼게요. 공동불법행위는 볼 게 많은데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연대에서. 그러나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똑같다. 우리 이게 형법하고 다른 게 두 사람 이상이 불법행위를 했는데 형사적으로 누가 가해 행위를 했는지 분명치 않대. 그럼 둘 다 무죄 추정이야, 형법은. 근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채무는 둘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교사자는 누구야? 시킨 자죠. 방조자는 누굽니까? 망 봐준 사람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도 뭐죠? 공동행위자로 본다.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감경이 되지만 민사적으로는 같이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배상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부진적 연대채무 관계는 우리 다음 과정에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진도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서두른 감은 있어도 어쨌든 요 뒷부분이 있죠. 매매, 임대차, 위임, 도구, 부당이득, 불법행위. 여기서 시험 문제 4문제에서 5문제 나옵니다. 매매, 임대차는 1문제씩 나오고 도구,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오늘 공부한 거와 마찬가지로 4시간 정도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평일날 요번 좀 뭡니까? 요번 우리 크리스마스 주간에
연말 주간에 여러분 수업 없죠? 수업 없을 때 어떤 거라도 하나 딱 잡아서 내가 자신 있는 거, 요 기간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거 완전히 해치우겠다. 민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회계가 됐든 뭐가 됐든 자신 있는 걸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시면, 그래서 한 10문제라도 내가 확실하게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자신감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